보내셨어요? 네, 바깥에는 벚꽃도 많이 피었고, 네, 피거나 말거나. 자, 오늘은 이제 운영체제 중에서 교착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교착 상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누구도 진행을 못하고 그냥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양보를 해주면 그게 이제 뚫릴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사거리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진입을 못하고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 지휘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많은 자원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거를 말을 합니다. 232쪽이죠? 네, 232쪽. 네. 네? 237쪽이요? 네. 책이 틀려요? 네, 237쪽입니다. 237쪽. 네, 맞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 네, 상태. 거기다 밑줄 치면 되세요. 네, 그게 이제 교착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컴퓨터 쪽에서는 교착 상태가 어쩔 때 발생이 될까? 네 가지 조건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될 때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하나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모두 발생이 될 때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네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 네, 발생 조건 네 가지 중요하고요. 네, 첫 번째 보면은 상호 배제입니다. 네. 자, 상호 배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자원을 이제 하나의 자원이 있는데 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프로세스는 명령어죠. 네,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이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연산에 참여할 때는 이 자원을 다른 프로세서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는 이 하나의 자원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상호 배제가 돼요. 네.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자원들이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이게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이 해지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자원이 있는데 해당되는 프로세스 1이 쓰고 있다. 그럼 이 프로세스 프로세스 2가 또 A라는 자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다 쓰고 반납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 그 조건이 상호 배제라는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점유와 대기입니다. 이렇게요. 네. 점유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면 되냐면, 자, A라는 자원이 있어요. 이거를 프로세스 1이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데이터만 필요한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B라는 데이터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덜 끝났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누가 쓰고 있냐면 P2가 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A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또 P3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엉켜 있는 거죠. 프로세스 1은 A라는 데이터를 이미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B라는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B라는 데이터는 다른 프로세스가 쓰고 있으니까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또 P3라는 프로세스는 어때요? A가 반납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1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또 갖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점유와 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프로세스가 이미 자원을 할당받은 채로 다른 자원의 할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할당된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네, 다른 자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비선점이다라는 겁니다. 네, 선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점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은 우리가 뺏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네,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런데 비선점 기능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서 A라는 책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14일 만에 돌려줄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외국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거죠. 책을 들고. 네. 그래도 어쨌든 14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중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책을 뺏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게 이제 비선점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그러면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죠. 자, 무슨 키 눌러요? 네, 컨트롤 시프트 ESC 눌러서 작업 관리자 창을 내가지고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선점 기능이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비선점 기능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종료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점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는 이제 환영 대기입니다. 환영 대기. 네. 그래서 이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얽혀 있는 거죠. 네, 점유화 대기는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환영 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원형 형태로 돼버린 거죠. 이게 A라는 자원을 쓰고 있으면서 B라는 자원을 요청을 하는 거고 B라는 자원을 얘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C라는 자원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형 형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게 환영 대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이거는요. 이제 원탁에 젓가락이요. 왼쪽 젓가락 한 짝씩 있는 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 짝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젓가락 집으세요라고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 젓가락을 양손에 있는 젓가락을 들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다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만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젓가락을 들려고 하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옆 사람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네, 그런 형태가 이제 환영 대기 형태다라고 보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와 자원들이 이제 원형을 이루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할당된 자원을 점유하면서 네, 앞이나 뒤에 있는 프로세스의 자원을 요구하는 상태. 그러면서 서로 빨리 자원 좀 주세요라고 이제 서로 요구를 하는 거죠. 자신의 자원은 놓지 않으면서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된다. 교착 상태는 이제 무한 루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를 예방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이 네 가지 상태가 다 발생이 됐을 때 교착 상태가 일어나니까 이제 교착 상태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하나라도 안 일어나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번은 안 돼요. 1번은 안 일어나게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2번부터 3번은 가능해요. 이렇게요. 2번부터 4번까지는 가능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상호 배제를 부정할 수 있느냐, 즉 상호 배제를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원칙이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는 무조건 하나의 자원만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죠? 그건 원칙이기 때문에 네, 남이 자원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또 그 자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배제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상호 배제는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유와 대기는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행하면서 자원을 요청하지 말고 실행하기 전에 모든 자원을 그냥 줘버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할당을 시키자. 네. 그리고 새로운 자원을 요청할 때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원이 점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비선점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 어떤 자원을 요청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조언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원을 요청을 할 때는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반납을 하고 요청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선점에 대한 부정이 있고요. 자, 환영 대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자원을 할당하도록 하겠다. 네, 반대 방향으로는 자원 할당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 4가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기법인데 2번부터 네, 그렇죠? 4번까지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교착 상태가 이제 시스템을 딱 봤더니 뭔가 낌새가 있더라. 교착 상태가 발생되기 전에는 뭔가 시스템상으로 약간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있더라. 그게 나타내려고 할 때, 나타내기 직전에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착 상태 회피 방법입니다. 자, 이 회피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냐면, 자,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은행원 알고리즘. 자, 교착 상태의 회피를 보세요. 교착 상태가 발생하려는 낌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착 상태의 가능성을 피해가는 방법을 우리는 교착 상태의 회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착 상태 회피 방법으로서는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는 거고, 이 은행원 알고리즘은 이제 이걸 왜 은행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네,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은행원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고요. 자, 한번 그린 다음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은행이 있는데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총 자산이 얼마냐면 이제 1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대출을 해줘 버리고 8억을 대출을 해줬네요. 지금 현재 할당된 자원이 8개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P1이라는 회사에서 4억을 대출을 해간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요구를 한 거죠.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하냐면 6억이 더 필요해요 라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는 현재 10억에서 할당된 자원이 8억이니까 남아있는 자원이 현재 얼마가 남아있어요? 2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죠. 네, 그 다음 또 이거는 현재 2억을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4억이 필요한 거, 최대 4억이니까 부족한 게 2억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현재 2억을 대출을 받은 상태고 필요한 게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4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잘 P1, P2, P3에게 모두에게 다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떤 순서로 대출을 해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P2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럼 현재 자산은 0이에요. 0.
그럼 P2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만기가 됐을 때 대출을 갚겠죠? 얼마를 갚아요? 4억을 갚겠죠? 그럼 이제 자산이 4억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P2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P2는 해결됐어요. 이제 자산이 4억이 있으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P3한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얘는 자산이 0이 된 거죠. 자, P3가 이제 갚고 대출을 갚겠죠? 얼마를 갚아요? 6억을 갚아요. 예, 총 빚내서 가져간 게 6억이니까. 자, 6억이 온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누구한테 해줄 수 있어요? P1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자산이 또 0억에다가 또 이제 얘가 대출을 갚으면 10억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려면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구할 수 있으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은행원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은행원 알고리즘은 교착 상태의 무슨 방법이에요? 회피 방법이죠. 예방 방법이 아니죠. 네, 회피하는 방법이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순서요.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교착 상태의 발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네, 교착 상태의 발견하는 거죠.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을 미리 제거한다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거죠. 예방. 이게 좀 말이 한국말인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교착 상태의 발생 빈도는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시점과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관련이 있겠죠. 네, 교착 상태의 발생 빈도가 높으면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은 어때요? 자주 사용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든 교착 상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PC면 괜찮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로켓 발사 중인데 한 몇 메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교착 상태가 발생이 돼버려 봐요. 어떻게 될까요? 걔는 네,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걔는 공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네, 뭔가 하겠죠. 떨어지든지 폭발하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서 교착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은행원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이 아니라 회피하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죠. 일어나려는 찰나에 피해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교착 상태의 발견은 현재 시스템에서 교착 상태의 존재 여부만 파악하는 거죠. 이후에 교착 상태 발생 여부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잘 읽어볼게요. 네, 모든 프로세스들이 임계 지역에 진입을 할 때 다른 프로세스가 같은 임계 지역에 진입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네,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하나의 임계 지역에 진입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를 무슨 방법이라고 하느냐. 자, 무슨 방법이라 그래요? 네, 상호 배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자, 2번에 보면 교착 상태 회피하는 거,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고 3번이 교착 상태입니다. 네, 교착 상태 예방이다. 태입니다. 태. 네. 자, 3번 가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는 우리가 전번 단원에서 배웠죠. 네, 그래서 자, 준비 상태, 실행 상태, 종료 상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네. 그래서 1번의 종료 상태는 프로세스가 기억 장치를 비롯한 모든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은 상태에서가 아니죠. 네, 안전히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태죠. 자, 이번에 대기 상태는 이제 프로세스가 원하는 자원을 할당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네, 그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행 상태, 밑에 실행 상태 보시면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 중인 상태. 네. 그 다음에 준비 상태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준비 중인 상태를 말을 하죠.
네, 2번이 되고요. 자, 4번에 보면 운영체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 일단 첫 번째만 일단 보면 환영 대기, 선점이 아니라 뭐예요? 비선점. 그 다음에 점유화 대기, 상호 배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 선점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네, 프로세스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마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세마포 알고리즘은 상호 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 세마포 알고리즘은 바로 상호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이번에 세마포 변수는 일반적으로 실수형 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형 변수를 사용하나요? 네, 정수형 변수를 사용하죠. P연산, V연산을 사용을 하고요. 네, P연산, V연산의 구현 방법에 따라서 바쁜 대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되셨고, 자, 이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영체제에 있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CPU 스케줄링이 됩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CPU 스케줄링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일정을 짤 거냐라는 거고요. 어떤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누구부터 처리해 줄 거냐, 또 자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누구한테 해줄 것이냐, 그런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잡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할 일 순서가 있죠. 우선순위를 잡을 거예요. 또 2017년도 1월 달에 또 뭔가 계획을 세웠겠죠. 네, 그런 스케줄을, 일정을 잡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무작위로 일하는 사람과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체계적으로 일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CPU 스케줄링이란 무엇이다. 자원을 요청하는 프로세스에게 언제 줄 거냐, 그 다음에 어느 프로세스에게 먼저 자원을 할당해 줄까, 그걸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잡는 목적은 일단은 CPU의 사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CPU는요, 일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쉴 틈이 없이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컴퓨터의 성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PU의 사용률을 증가를 시키려면 처리 양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고, 반환 시간이니까 최소화. 시간은 다 작은 게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 시간 최소화, 대기 시간 최소화, 반응 시간 최소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시간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반환 시간을 한번 보세요. 반환 시간은 뭐냐면 내가 이제 명령어를 내렸을 때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에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 시간은 뭐냐면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그다음에 응답하는 시간, 반응 시간은 이제 반응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을 해주면 돼요. 자, 0에서 이제 10까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프로세스가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네. 그래가는데 이 시점에서 CPU를 바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CPU가 다른 누군가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여기는 무슨 시간이에요? 대기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들어와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시간. 이게 바로 뭐냐면 반환 시간이 된다 그러죠.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대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 시간도 되고 이 시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반응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기 시간은 딱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은 여기 중간 지점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다른 프로세스를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P1은 여기까지 수행을 하다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때 또 대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대기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반응 시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최초로 들어와서부터
최초로 일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 여기까지를 이제 반응 시간이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반환 시간, 대기 시간을 가지고 이제 CPU 스케줄을 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케줄을 잘 짠 경우는 뭐죠? 전체적인 반환 시간이 빨리 이루어져야죠. 자,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P1, P2, P3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스케줄을 짜느냐에 따라서 누가 빨리 끝나냐라는 거죠. 하여튼 이 반환 시간, 일 끝나는 시간이 빨리 끝나야지 스케줄을 잘 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들어온 처리해야 될 업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네. 자, 스케줄 정책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류를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스케줄에 대한 종류. 네. 자, 스케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비선점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점형이 있습니다. 자, 비선점형이란 뭐라 그랬어요? 뺏을 수 없는 거죠. 그냥 한 번 순서가 정해지면 그대로 그쭉 가는 거예요. 근데 선점형은 뭐냐면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들어오면 걔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복잡하겠죠. 선점형 계산하기가. 비선점형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FI, FO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SJF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HRN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우선순위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온 순서는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하는 거. 자, 선점형에서는 이제 SRT 방식이 있고, 자, RR 방식이 있고, MLQ 방식이 있고, MFQ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선점형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자, 이거 두 가지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객관식에서 설명용으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거 설명할 때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 자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져볼 건데요. 일단은 비선점이 계산하기가 이제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각각의 이렇게 했을 때 총 반환 시간이 얼마냐. 이 방식, 이 방식, 이 방식,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총 반환 시간이 얼마가 나오나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비선점형입니다. 비선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할당받은 CPU가 있으면 걔가 일 끝날 때까지는 그냥 걔 거예요. 중간에 체인지가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보통 일괄 처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이런 경우죠. 자, 여러분이 복사집에서 줄을 섰어요. 문이 오픈도 되기 전에 A가 100장을 해야 된대요. B는 1장만 하면 되고요. C는 2장만 하면 돼요. 자, 복사집 아저씨라면 무조건 이 세 가지를 다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이죠. 근데 B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1장 하려고 100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비선점형이다 그거죠. 절대로 새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FI, FO 방식은 FC, FS 방식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줄 쓴 순서대로예요. 예. Q에 도착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하기가 어때요? 제일 편해요. 예. 자, 근데 단점은 있겠죠? 네. 중요한 작업이 있겠고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더 중요한 작업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괄 처리, 대화식에서는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P1이라는 프로세스가 20만큼 실행을 해야 돼요.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20입니다. P2라는 것은 이제 7만큼 시간이 있고요. 자, P3는 3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행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이미 0인 시점에서 이미 다 줄을 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시점에서 이 세 가지가 이미 다 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줄이 이미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0인 시점에서 먼저 줄 쓴 P1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20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P1 끝났어요. 그럼 P1은 얼마 만에 끝났냐? 20만큼 끝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계산을 해보냐면 대기 시간과 반환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지 되겠죠. 네, 이렇게. 자, P2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P2가 실행이 되겠죠. 자, 얼마에서 끝나요? 27에서 끝나겠죠. 자, 이 시점에서 P3가 수행을 해요. 얼마에 끝나겠어요? 30에 끝나겠죠. 네, 계산이 쉽죠. 들어온 순서대로 하니까. 네, 그러면 P1의 대기 시간은 얼마예요? 그죠? 0이죠? 반환은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죠. 자, P2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었죠. 얼만큼 기다렸어요? 20만큼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27에서 끝났죠. 27에서. 그럼 총 27에 끝났다가 되는 거죠. 네. 자, P3는 얼만큼 기다렸어요? 27만큼 기다렸어요. 자, 얼마에 끝났어요? 30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걸 따져보자라는 거죠. 평균을 따져보는 거예요. 평균. 네. 평균 대기 시간은 얼마냐? 3개니까 3이 되겠고 0 더하기 20 더하기 27이 되겠죠. 네. 그럼 평균 반환 시간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또 3분의 20 더하기 27 더하기 30 해가지고 나온 값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게 된다 그거죠. 프로세스가 되었을 때 전체적인 반환 시간, 대기 시간을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FIFO 방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SJF 방식을 한번 보자 그죠. 네, 이렇게요. 네. 예, 얘는 이제 쇼티스트 해가지고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복사집에 줄을 섰다. 그럼 누구부터 해주는 거예요? B1, B부터 해주는 거죠. 짧은 거한테 먼저 해준다 그거죠. 이것의 단점은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B1을 해주고 있는데 새로 D가 들어온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했는 D. D가 들어오면 저 한 장만 할래요. 그럼 어때요? 얘 또 밀리죠. 네, 또 2가 들어왔어요. 저 2장만 할래요. 또 얘 밀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는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계속 뒤로 밀리는 거죠. 무한 연기 상태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기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자, SJF는 무조건 짧은 것부터 한다. 이거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P1이 20, 네. P2가 7, 네. P3가 3인 경우입니다. 이미 0인 시점에서 이미 들어와서 줄을 선 상태입니다. 중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이미 줄이 서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P1이 아니죠. 네. 그죠? 짧은 것부터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자, P3죠. P3가 이제 0인 시점에서 출발을 해서 3인 시점에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넘겨요? 그죠. P2한테 넘겨서 7만큼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얼마에 끝나요? 10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P1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에 끝나요? 30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3는 대기 시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자, 반환 시간은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자, P2는 얼만큼 기다렸어요? 3만큼 기다렸죠. 그 다음에 반응 시간은 10이 되는 거고. 자, P1은 10만큼 기다려서 30에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과 네. 자, 평균 반환 시간을 알아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3분의 10 더하기 3 더하기 0이 처리되는 거고, 자, 얘는 3분의 30 더하기 10 더하기 3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눈으로 봐도 어때요? 얘는 3분의 어때요? 47이 되는 거죠. 자, 얘는 3분의 얼마요? 13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얼마예요? 77이요? 네, 77. 자, 얘는 3분의 얼마요?
43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대기 시간, 반환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HRN 방식이 있는데요. HRN 방식은 이제 공식을 가지고 그 공식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나온 값이 높은 게 1등이에요. 값이. 그것만 주의를 해주면 돼요. 일단은 계산은 잘 하거든요. 그럼 그 계산된 것이 높은 것이 1등이라는 거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되세요. 자, 그래서 HRN 방식.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1에 누구를 먼저 실행해 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P1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20분이죠. 네. 자, 수행 시간이니까요. 20분에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더하기 그죠? 20분에 15 더하기 20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서비스 시간과 대기 시간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에 P2는 얼마예요? 자, 7분의 20 더하기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P3는 얼마예요? 자, 5분의 5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나요? 3분의네요. 네, 3분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계산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게 P2니까 P2부터 하고 P3부터 하고 P1으로 간다. 이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HRM 방식은. 네.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잡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방식은요, 나름대로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놔요. 이거부터 처리해라. 그러면 이제 그걸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에이징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걸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얘는 계속 뒤로 밀리게 되니까 에이징 기법을 만든 거예요. 자, 에이징 기법은 무엇이냐면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이 한 단계 증가될 때마다 얘의 우선순위를 한 단계씩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주자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무한 연기를 방지하는 기법이 에이징 기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방식이 있는데 기한부 방식은 뭐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반드시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는 스케줄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완료되지 못하면 제거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론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 3가지 방법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선점 방식은 별로 머리 쓸 게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데, 비선점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은 0인 시점에서 3개가 다 들어왔으니까 계산이 편했어요. 근데 0인 시점에서 하나만 들어오고 1이 됐을 때 2번째가 들어오고 3이 됐을 때 또 3번째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 선점형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점형은 우리가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계산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선점형입니다. 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은 더 그냥 넘겨주는 거죠. 제어권을. 그래서 먼저 SRT가 있습니다. 네. SRT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짧은 걸 먼저 수행하겠다가 SJF 방식이었죠. 네, SJF 방식은 일단 짧은 걸 먼저 수행을 하는데 이 중간에 체인지는 안 했죠. 근데 얘는 중간에 체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남은 수행 시간이 짧은 거이면 언제라도 넘겨주는 거예요. 수행 중이라도. 네. 그래서 라운드 로빈 방식은 주어진 할당 시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은 뒤로 돌아가서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이거를 한 장씩 하겠다. A 한 장, B 한 장, C 한 장, D 한 장, E 한 장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A 한 장, B 한 장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 방식은 주어진 시간 할당을 주어져요. 그래서 그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돌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의 간격이 너무 짧다면 어쩌겠어요? 이제 복사기 아저씨가 이걸 한 장씩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A 문서 넣어서 한 장 해요. 빼야죠. B 문서 넣어서 한 장 해요. C 문서 넣어서 한 장 해요. 너무 어떠세요? 너무 자주 바꾸죠. 비효율적이다 그죠? 뭐든지 어때요? 적당한 게 좋죠. 네, 그래서 너무 자주 바꾸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문맥 교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 교환이 너무 자주 발생해도 그건 좋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MLQ 방식이 있고 MFQ 방식이 있는데요. 자, MFQ 방식과 MLQ 방식과 MFQ 방식은요.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보면 되세요. 네. 멀티 레벨이에요. ML이 멀티 레벨. 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특정 그룹으로 분류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각각 다른 상태의 Q를 준비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특정한 그룹에 들어가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MFQ 방식은 얘도 멀티 레벨인데요. F가 피드백이 들어갔어요. 피드백. 얘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개의 준비 상태 Q를 두는 거고 낮은 단계로 내려갈수록 프로세스의 시간 할당을 크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그룹에 와서 여기다 이제 대기 큐에다가 이 그룹에 와서 일 처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을 못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단계로 이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거죠. 여기서 처리를 못 했어요. 그럼 또 밑에 단계로 이렇게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선점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착 시간이 모두 달라요.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우선순위의 알고리즘 할 때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첫 번째 FCFS 방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은 0인 시점에 누가 들어왔냐면 P1이 들어왔고 1인 시점에 P2가 들어왔고 2인 시점에 P3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CSS 방식은 들어온 순서대로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점에서는 P1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P1이 수행을 하는 건데 어디까지 가냐면 10만큼 가는 거죠. 10만큼. 네, 10만큼 가서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P2를 수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얘가 15만큼 가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3가 가는 거죠. P3는 2만큼 가니까 17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평균 대기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거죠. 네. 그래서 대기 시간을 구해주면은 평균 대기 시간이 구해지겠죠. P1의 대기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0이 되죠. 자, P2는 얼만큼 기다렸어요? 10만큼 기다렸죠. 자, P3는 얼만큼 기다렸어요? 15만큼 기다렸죠. 네. 자, 그냥 반환 시간도 한번 여러분 구해볼까요? 네, 반환 시간. 자, P1은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죠. 자, P2는 언제 끝났냐면 15에서 끝났는데, 여러분 여기 잘못 구했잖아요. 그죠? 네. 자, P1은 여기 들어와서 없으니까 0이 맞네요. 자, P2는 1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얼만큼 기다렸어요? 9만큼 기다렸네요. 그죠? 네. 자, P2는
2에서 들어와서 P3죠. 2에서 들어와서 이때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13만큼 기다렸군요. 자, 이게 계산이 돼야죠. 네. 자, 그럼 반환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환 시간. 자, P1은 10에서 끝났으니까 10이죠. 네. P2는 1에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게 어딘지 보세요. 언제 끝났어요? 15에서 끝났으니까 14가 되는 거죠. 자, P3는 2에서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17에서 끝났죠.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말고 이제 잘 구해 주시면 되셔요. 그래서 반환 시간도 자기가 적어 놓으면 좋겠죠. 교재는 대기 시간만 구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JF 방식을 하겠습니다. SJF 방식도 한번 잘 봐줘야지 되는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잘못되면 계산값이 틀려버리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네. 자, 0인 시점, 1인 시점, 2인 시점이에요. 네. 자, 여기에 P1이 들어왔고, P2가 들어왔고, P3가 들어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뭐부터 실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 줘야 돼요. SJF 방식은 원래가 짧은 것부터 수행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출발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P2나 P3는 어때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P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P1이 수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P1이 10인 시점까지 쭉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골라야죠. 봤더니 P2도 있고 P3도 있네요. P2도 있고 P3도 있네요. 그럼 누구부터 수행하는 거예요? P3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P3가 12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2가 5만큼 해야 되니까 17에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죠. 네. P1의 대기 시간.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반환 시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은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 대기 시간이 0이죠. 자, P2는요. 1인 시점에서 들어와서 자,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12 빼기 1은 11만큼 기다렸다라는 거죠. 네. 자, P3는 2에서 들어왔어요. 2에서. 자, 2에서 들어와서 언제 실행을 했냐면 10에서 실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얼만큼 기다렸어요? 8만큼 기다렸죠. 이게 대기 시간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죠? 0 더하기 11 더하기 8 맞죠? 자, 반환 시간 생각을 해보세요. 반환 시간. 네, 언제 끝났냐라는 거죠. 네, P1은 10에서 끝났어요. 자, P2는 1에서 들어와서 17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16이 되죠. 자, P3는 2에서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12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반환 시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되셨죠? 네, 거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에 한번 선저명 SRT 알고리즘을 한번 계산을 해 보셔요. 네.